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인데 되면 좋겠다. 끝날 수 있었으면. 야, 시작. 그래서 서간의 내용은 앞에 밝힌 바 있어서 못해요. 갈래요, 빨리. 전봉준 장군 그리고 경호선사 여동생 그 둘은 1873년 전봉준이 19세 때 그리고 여동생이 23살 때에 경호선사 25살 때 혼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73년에 혼인을 했는데 이것도 또 불행하다고 왜 4년밖에 못 살아. 그 후 이 세상은 다 슬픈 것 같아. 송두옥이 사망하자 전봉준 장군의 부친 전창익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봉상군 구미를 떠나기 전까지 경호선사 가족들과 관계를 이어가다가 전봉준이 19세가 성인이 돼서 경호선사의 첫째 여동생이 23세가 되던 해 1873년에 서순씨 두옥과 두옥의 딸과 정식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 기록이 전봉준 장군 병술보에 써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서간 한 장이 경호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관계성을 밝히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그 당시 경호선사의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경호선사 나이는 고작 25세야. 여동생과는 2살 차이고 또 한 명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은 어디서 보여? 천장암에서가 있죠. 그래가지고 경호선사는 동학사에서 23세에 강원을 졸업하자마자 강백이 돼가지고 만화 포손으로서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강백이 추대된 지 23, 24, 25 3년 만에 명성이 자자하고 그 25세 때에 이거를 쓰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경호선사의 강의를 듣고자 해서 동학사 강원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때 동학사에 함께 수석했던 만호당 아까 말했죠? 북쪽으로는 만호당이 그때 동학사 2대 강백으로 있었어요. 같이. 그래서 경호선사의 전봉준과의 혼사 사실을 알고 있었고 훗날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잠적하였을 때도 끝까지 전봉준과의 혼인관계를 침묵해갖고 그 비밀이 유지를 해주고 천리길 북녘당 삼수갑산까지 경호선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만난 흔적이 경호선사 선시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아까 살펴봤죠. 경호선사는 선지식으로 한국 불교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한을 안고 1912년 4월 초 자신의 열반을 직감하고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증정한 다음에 그곳에서 경호선사는 자신이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일제강점기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곧 죽는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시니까 조국의 광복을 기원하고 돌아오는데 며칠 후에 용포제 서당에서 잔디밭에서 따스한 햇살 아래 한가롭게 풀을 뽑는 학동들을 바라보다가 얘들아 내가 피곤하구나 이래서 풀잎에 쓰러지니 그게 바로 누구더라? 박난주더라. 긴 밤을 꼬박 세우고 난 경호선사가 새벽이 터오자 가부좌를 풀고 김탁에게 지필목에서 열반순 상기고 이런 상을 크게 그리고 붓을 허공에 던지고 아까 입적했다랬죠? 그게 4월 25일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한국 선불교 중국 경호대선사가 임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크게 울었고 그러나 세속은 아무도 경호선사의 천하를 알지 못했죠. 앉은 채로 열반한 박진사의 시신을 동네 사람들이 간소하게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줬고 그래서 운봉과 만공, 해월, 철우가 왔다 그랬죠. 그래서 다비를 해서 난덕산에서 모셨는데 그때 당시에 경호선사의 저고리 속에가 이 개송이 들어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저고리 속에 경호선사가 일부러 이거를 넣어놓고 가셨어요. 왜? 시비가 붙을 것도 뻔히 알았고 또 내가 성경화가 아니고 내가 박난주가 아니고 성경화라 또 알리고 싶었고 이런 걸 해서 경호선사가 이 천하시를 남겼는데 경호선사 마지막 비극의 삶을 마감하는 최고의 마지막 시면서 최고의 걸작시가 되었죠. 그래서 경호선사의 열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만공 일원에게 경호선사의 시신을 내주지 않자 싸웠지만 열어보니 결과로 경호선사는 2가지를 남겨놔 3가지를 이 천하시하고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갈 때 받은 담뱃다와 쌈지 주머니를 잘 넣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꼼짝 못했죠. 그래서 그 임자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유언했고 쌈지가 나왔고 또 천하시까지 나오니까 쐐기 못 쾅쾅쾅 더 이상은 꼼짝 못하죠. 그래서 여기 입증이 돼갖고 이 사열을 들은 사람은 저 동네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했어요?
놀랐답니다. 모두 놀라고 이제 박진사의 실체가 바로 경허스님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러한 사연은 경허선사가 자신을 이곳에 온 이유가 전봉준 장군과의 얽힌 세속인연으로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은신처로 숨어 들어갔고 송경호를 버리고 방난주로 8년을 살았지만 일반에 이르러서도 끝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는 비극적 운명을 비로소 어디서 밝혀요? 무덤 속에서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왜냐? 그것은 자신의 신분이 탄로가 나면 그동안 자신을 돌봐주었던 물심양면으로 돌봐준 사람 다 죽어. 주변에 많은 남녀과 북녘의 지인들이 역적을 돌봐준 죄로 처명을 당할 수 있는 참극을 막고자 이곳에 멀리 삼시갑산까지 스며들어왔음을, 이제는 그 비밀의 역사를 무덤 속에서까지 끝까지 지키고 무덤 속에서 경호선사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정말 대단한 신분이죠. 그래서 삼수갑산 웅이방통하던 기쁨골의 속인도 아닌 여중도 아닌 송경화가 지금 막 떠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천리 고향에서 내가 인편이 없지만 고향이 천리라요. 고향이 천리라 인편이 없어서 내가 이 소식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세상 떠난 이 슬픈 소식은 어디에 붙였더라? 흰 구름에게 알리라고 했죠. 그래서 경화가 세상을 하직하고 1년 4개월 후에 와갖고 만공이 수월이 일러줘 갖고 만공이 정예사에다가 북쪽을 만들고 있었죠. 그때 당시로 수월이. 다행히 또 수월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예사의 스승의 천하를 알리고 이것이 김태읍이 전한 인간경의 평전에 경호의 타비를 알리고 있는 소식이었더라 이런 얘기지. 뭐라고 써있어요? 동리 사람들은 이거 김태읍이 쓴 거예요. 대사를 글자라는 박진사로만 알았을 뿐이요, 그가 승려인지조차는 알 길이 없었겠죠. 물론. 그래서 그를 난덕산에 매장해서 모실 뿐이었는데, 대사가 생존 시에 나의 제자가 이러한 곳에 있으니 나 죽거든 부고나 하라고 하여서 동네 사람들이 해월 화상과 만공 화상에게 부고를, 이거 틀린 말이 아니야. 틀린 말이죠. 이거는 또 김태읍이가 쓴 거예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이런 말 나중에 딴소리 나올까봐 내가 써놓은 거예요. 절대로 경호선사가 나 죽거든 부고를 동네 사람들에게 해월해라 만공에 알리라라고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근데 이렇게 갖다 써놨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 죽거들랑 또 김태읍 거 끌어다가 이상한 소리 쓰지 말고. 내가 그래서 이 김태읍 한 거를 그냥 낱낱이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제가 우리가 개축년 7월 25일에 여기를 왔더라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수월이가 해가지고 만공이 온 거죠. 해월하고 만공에게 뭘 알리기는 개뿔 나 죽거들랑 알리라. 그게 경어야? 그건 경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어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은. 김태읍 스님, 경어를 욕되게 한 게 너무 많아.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그리고 업적은 업적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만공은 해월과 함께 스승 경어의 법원을 생각하면서 그와 함께 산하를 떠돌던 날들을 생각하고 스승의 자네를 불태우며 다비에를 붙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가슴에 만돌이 한 소절을 불렀어요.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을 떠나기 전 천정하면서 마지막 이별을 구하고 자신이 흘렸던 담뱃대와 쌈지를 발견하고 누구보다도 스승의 전하를 돌파해서 경호 만공스님, 우리 만공스님 목 놓아 울었답니다. 그래서 갑산부 갑산군 웅이면 여기도 아까도 여기가 우리가 웅이방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웅이면이었고, 난덕산 아래에서 돌아가신 법사 스님의 답이 부르다라는 긴 제목을 개성으로 담겼죠. 그래서 아까 이거 했는데, 아까 했죠. 이건 12부동녀의 얘기요. 난덕산아 컵에 가라.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이 맞자는 또 하나 빼먹었네. 려마 소진 시모일인데 당나귀 려자가 하나 빼먹었어요. 려마 소진 시모일이고 그 다음에 불식두견 한소 정이라 소정이랬죠. 라고 해서 아까 했으니까 지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 선불교 중흥조 경호태선사의 마지막 삶은 송경으로 끝을 맺었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 경호선사가 무덤 속에서나마 정리를 해가지고 방난주로 8년 살다가 송경호로 끝을 냈죠. 그래서 우리 대중은 경호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슬픈 비화를 1917년 1월 9일 날 전화가 왔어요. 10일 날이 돼서야 비로소 알았다고 써있죠. 우리 조선 구한말 우리 민족의 비극이 일대 감정기가 빚어낸 참극이
전봉준 창건의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면서 전봉준 당뇨이 또 교수형을 당하면서 경허선사의 비극은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전봉준은 떠났으니까 좋죠. 떠난 사람은 차라리 낫죠. 경허선사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돼갖고 1912년 4월 25일 함경북도 갑상원 웅이방 토화동에서 이렇게 끝을 맺으니까 경허선사는 박난주가 아닌 뭐더라? 송경호더라 이런 얘기요? 뭐냐? 몇 개 남았냐? 2개, 3개. 경호는 만공에게 전복대를 들이고 삼수갑산의 대장정에 오를 때 만공이 담뱃대와 쌈지를 또 용케 죽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돼갖고 해진 고물이 경성씨의 마음에 걸렸어요. 만공 스님이 걸렸겠죠. 그래서 경호선사 오면은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드린 거 경호선사가 엄청나게 좋은 힘을 발휘하게 되죠. 왜냐면 이거 없었으면 또 싸우죠. 그래서 천하를 앞두고 스승경호는 훗날 제자 만공이 자신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구한테? 김탁한테 부탁하죠. 이거 꼭 넣어줘. 오면은 돼. 올 거야. 기다려. 이렇게 했겠죠. 그것이 바로 삼수갑산 단덕산 기슭에서 임종에 앞서 제자 만공이 준 선물들을 꺼내놓고 담녀 김탁에게 이것을 내 시신과 함께 묻어주시오 하고 요원한 사실이다. 경호 열반의 1년 4개월이 지나서 왔는데 열반의 소식을 알리는 맞제자 수월의 연락이 인표를 통해 정회사에 당도했고 스승을 찾아 만공과 해월, 철우, 운봉 등이 갑산, 웅이방, 토화동을 찾아가서 감회장한 거를 파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막 7월 15일, 7월 25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과연 만공이 헤어질 때들은 담뱃다 쌈지가 나왔어? 이것이 경험임을 확인한 단초가 됐고 만공은 이거를 보고 나서야 자신이 만년을 유랑하시다가 객지에서 천하한 경험임을 알 수 있게 됐고 스승 견화의 답의를 보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천하시는 마지막 쐐기목을 받아준 거죠. 그래서 경허 스스로가 우리가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결자해지라고 하는데 경허선사 스스로가 풀어? 내가 스스로가 결박이 돼가지고 뭘로? 박난주로 자신을 8년간 묶었다가 어디에서 풀어요? 임종시의 무덤 속에서 천하시를 남김으로써 결자 해지가 돼서 경허선사는 천하시로서 다시 박난주가 됐고 박난주가 경허가 됐고 경허로 바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경허선사 스스로가 결자 해지에 마무리를 했더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경허선사의 답의를 만공스님이 잘 보셨더라? 잘 보셨더라. 자, 15. 제 115와 재수씨는 천장암 근처로 가서 살 것 같소이다. 이건 뭐예요? 여기서 재수씨는 김탁의 부인이고 밀양박씨 그리고 이 천장암 근처로 가 살 것 같소이다라의 예언은 누가 한 거예요? 경허스님이 한 거예요. 1905년 아까 나왔잖아요. 1905년 6월 아까 했죠. 1904년에 거기 갔다가 안변 서강사를 갔다가 1905년 6월에 이 강계군 성장동에서 장두부에서 그걸 만나요. 김탁을. 1905년 6월 여름날 강계군 성장동 장두루벌 고개에서 우연히 삭사음을 뜯어 말리다 만난 김탁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경허는 김탁의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머물고 정성들의 오시중을 들어주는 김담녀의 부인 김탁의 호가 김담녀예요. 박씨를 개수처럼 부르며 한 집안 식구로 지냈더라 이런 얘기죠. 어느 날 경허는 부인 박씨에게 개수님은 여기 강계에서만 살 뿐이 아니고요. 장차 충청도 수덕사 혹은 천정안 근처로 가서 살 것 같소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경허는 그 댁에서 김담녀 등 여러 유생들 누구죠? 김소산, 오하천, 담임방 있죠? 도움으로 유생 박난주 선생으로 접장이 됐어요. 그들이 그 서당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름도 용포제라고 해서 서당을 개설하고 마을 일대의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그 일대 도처에서 그냥 거침없는 시흥을 돋아가지고 유명인사야. 경허선사 유명인사야. 박난주 선생으로 유명인사죠. 그래서 대자유인으로 유유 차적하는 나날을 보냈다 그러는데 이 유유 차적하는 건 뻥이야.
몰랐기 때문이죠. 찌들찌들 얼마나 힘들어. 겉보기에는 남들에게 보였겠지만 이거는 전봉준을 알기 이전에 제가 쓴 거라 그렇게 썼어요. 미안하게도. 그리고 여기도 지금 미안하게 또 썼더라고. 경어가 남긴 풍력시의 7원 율시 중에서 3편이 김담녀에게 쓴 거예요. 김담녀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1개연한테 준 거로는 김담녀가 2등인가 그래요. 오하천이 1등이에요. 오하천은 몇 편? 7편. 경어선사가 새들어 사는 집이라 문간방에 새들어 사는데 공짜로 살게 해서 고마워서 오하천에게 시를 제일 많이 써줬고, 김담녀에게는 3편을 써줬는데 나중에 다 내놔 그래가지고 다 걷어온 것이 여기 지금 남쪽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냐 이런 말이야. 아마 265 쓰면은 이 장수도 어마어마할 텐데. 여기서 그래서 술자리에서를 본 것으로 남아 있는데 도의 이상향이라고 한 무하향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하향이 뭐야? 도의 이상향인 도교에서는 무하향이라고 무릉도원 경지가 도도하게 드러나 있고, 풍력에서 경어는 드디어 김탁이라는 지인을 만나가지고 독립운동가로 만들어요. 그래서 김탁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중요 요직을 차지할 만큼 김탁을 독립운동가로 경어선사가 사상을 고취시켰죠. 그래서 식자유생들과 교류해서 뜻맞는 직위들과 어울려서 지내고, 경어는 주인 담녀의 김담녀의 도움으로 자신의 입지를 서당 훈몽으로 굳히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어요. 일단은 요거 하나 하면은 끝날 것도 같은데 잘하면. 이게 뭐냐? 이건가? 자, 여기 오하천이 나오네 또. 이게 처음에 경어선사가 진짜로 처음에 그 갑산에 가가지고 진짜로 그 방다운 방에서 맨날 그 어디서 자요? 그 날품팔이들하고 그 창고 같은 구석에서 자고 이렇게 다니다가 처음으로 이 대접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 시가. 그런데 이제 이 김담녀가 그 장두벌에서 돼지게 두드려 맞는 경어선사를 만나가지고 어르신 조남이 어찌 되십니까? 내 이름은 박난주.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김담녀네 집에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김담녀가 김소산과 오하천을 불러요. 제목이 그거죠. 김담녀, 김소산, 오하천, 단회. 이 단회가 그거야. 단회가 경어선사는 2명만 모이도 단회라고 그래요. 단원이라고도 하죠. 단원, 둥글게 모였다. 단회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단회인데 김담녀, 김소산, 오하천인데 나중에 오하천은 경어선사 문간방 주인 어르신, 그리고 김소산은 그 부자야. 얘네도 김소산네 집도 부자야. 그래가지고 특이 신러량난관이고 우득청유 차일환이니 반오군산 류면목이고 코성심설 상의관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봐도 경어선사의 그 아주 그 뭐죠?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가요. 특이 신노 량난관 이런 말이야. 난관 어디로 나오네. 특별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말이야. 이게 뭐야?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다 와 있어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위험 지경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위험 지경에 있어서 그거를 시절이 수상하다 이런 얘기죠. 시절이 수상한데 몸마저 늙어버렸더라. 신노. 몸도 늙고 시절도 수상하고 특별한 위급한 처해 있고 내가 몸도 수상해서 몸도 늙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2가지 특이와 신노에 내가 겹쳐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너그럽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야. 나오죠? 너그럽기가, 마음을 너그럽기가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별한 위험에 처해 있어도 이것도 마음을 놓을 수도 없고 내 몸도 늙어가지고 또 내가 마음이 너그럽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득청유 차일환이라 우연히 만났어. 누구를 얻었어? 청유를 얻었어. 이게 맑을 청자의 논류. 이 경어사 청자 좋아한다 그랬죠? 아주 맑게 노는 자리를 만났는데 이것이 오늘은 되게 기쁘다 이런 얘기예요. 환희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좋더라. 얼마 만에 찌들찌들 경어선사가 1904년 2월 11일 천장암을 떠난 이래로
거기 어디요 안변 서강사 걸치고 되게 두드러 맞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찌들찌들 하다가 1905년 6월 달에 김담녀를 만나서 대접을 받고 있는 김담녀의 집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정말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런 맑게 노는 자리가 오늘은 정말 즐겁구나.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판호군산 듀명목이고 여기가 이제 슬픈 이야기가 나오죠. 반호 창문을 반쯤 열어놨어요. 경허선 누가 열으라고 했을까? 경허선사가 열으라고 해놓은 거죠. 군산은 무리를 지어 있는 산들이 주변에 있어 창문을 열으니까 즉 여기는 삼수갑산이라 그래요. 굉장히 산이 많죠 거기는. 그래서 창문을 반쯤 열어놓은 게 보니까 그 속에서 무리를 지어 있는 무산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다 보여. 근데 뭐야 유면목 거기서 머물다 보니까 딱 창문 열면은 산이 보이는 거기에 내가 머물고 있어요. 경허선사의 지금 방 위치가 이 오하천 김담여 김소선인데 그중에서 경허선사가 앉은 자리는 창문 옆에 창문을 내려다보는 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면 저쪽에서 일본 놈들이 말 타고 김하병이 나를 잡으러 오면 나는 어디로 가? 튀어야 돼요. 그래서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서 이거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여기 남한에 있을 때에도 그 고금당에서 어디를 내려다보나 그랬죠? 그 너럭바위에서 일본 놈들이 오나 안 오나 쳐다보이는 거예요. 맨날 하루 종일. 그리고 뒷글로 다 틸라고 뒤에 그 산에 그 저기 뭐야 길까지 다 돌아다녀요. 항상 내가 이리 튀어야지 오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본 놈들이 김하병이 오면은 내가 튀어야 돼갖고 창문을 반쯤 열어놓고 무산들이 다 보이는 거기에 내가 머물면서 이런 얘기예요. 류자지. 면목이 뭐예요? 훤히 다 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훤히 다 보이는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더라. 슬퍼? 예, 슬프죠. 슬픈데 다른 사람이야 이 내용을 알았겠습니까? 예, 몰랐겠죠. 그러면서 뭐래요? 고성심설 상의관이라 외로운 성. 이거를 왜 외로운 성이라고 했을까요? 강계읍성이에요. 이거 강계읍성. 외로운 그 변방에 있는 외로운 읍성의 깊은 곳이야. 심설. 뭐야? 그냥 눈이 그냥 아주 얼마큼 쌓여? 허리까지 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깊은 눈이 쌓여 있는 이 외로운 성에서 내가 처음으로 의관을 벗어 걸었어요. 벗지를 못해 경허선사는 옷을. 왜냐면 튀어야 되니까 항상 옷을 입고 사시다가 어르신 그 옷이나 좀 벗으시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옛날에는 그걸 회대보라고 하잖아요. 회대보에다가 의관을 걸었어요. 거독과 뭐를 관 이거죠. 의관을 걸었어요. 삿갓을 걸었겠죠. 삿갓은 다 뜯어졌어. 찌질찌질 뜯어지고서 주워드는 거 하나 있어갖고 그걸 붙잡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거를 한번 걸어보니까 경허선사가 뭐를 느끼냐면 선군학자 매처은이요. 이 선자는 뭐예요? 부러워할 선이에요. 그대의 여기서 그대는 김담녀지요. 김담녀 김탁. 김탁의 학자 학은 학자 매처라고 하잖아요. 그대의 학자 인포라는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살면서 학을 자식으로 삼고 매화를 처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나온 것이 인포의 매처 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대의 아들이 부럽고 매처가 부럽고 은자는 뭐예요? 은근히 숨어서 은근히 부럽더라는 얘기야. 경허선사가 지금 그대의 학자와 매처가 은근히 부럽고 그야 풍상수패하니라 나는 부끄럽도다 이런 말이야. 나는 뭐가 부끄러워? 풍상에 찌들찌들한 내 옷. 풍상은 뭐야? 바람풍 치마상이니까 풍상에 찌들찌들해진 내 옷과 숲에 물이 흐르는 동안 세월을 말하는 거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패한 하는 가난한이죠. 찌들찌들한 초라한 모습을 폐용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내 몸에 걸친 것이 다 폐용한 거요? 그 폐용한 거를 걸어놓고 보니까 과가냐? 아주 그동안에 내가 입고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보니까 그대의 학자 매차는 그냥 뻔지르르 해서 부럽고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언제? 풍상에 찌들찌들 내 옷 말이야. 폐용한 내 옷을 걸어보니까 하는 뭐요? 가난에 찌들찌들한 거죠. 그래서 초라한 모습이 세월에 흘러오면서 왜? 경허선사 저 옷 하나 갖고 갔거든요. 저 옷 하나야. 이거 하나. 옷이나 아니나 그거 하나 갖고 갔는데 거기 가서 오랫동안 입어서 이렇게 부끄럽더라 이런 얘기예요. 라길 창창 준주만이요.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창창 뭐 우를 창창이라고 해. 멀고도 먼 아득히 이런 얘기죠. 창창은 아득히 아득한 곳을 바라보니까 해는 꼴꼬닥 넘어가고 있어. 넘어가고 있는데 준주 일단은 술동이 준자죠.
술동이가 왔으니까 춘주라는 것은 술자리죠. 술자리가 늦어가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담녀가 경호선사를 처음으로 모신 거예요. 자기네 집에. 근데 거기다가 오화천하고 저기 누구를 김소산을 오라고 해가지고 자꾸 술자리가 늦어가고 있어요. 그냥 이 말도 저 말을 하고 막 박난주 선생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경호선사는 여기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시를 쓰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를 봐요? 취장, 화축, 제3간이라 이런 얘기죠. 취해서 장차, 이거 장차인데 이 장차라는 것은 계속해서 앞을 내다본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화축,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주 그냥 화려한 축은 여기서 보는 이거 족자예요. 족자에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뭐 화축이 제3간이랬다. 보고 또 보고 이런 얘기예요. 재간, 삼간. 보고 또 보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옛날에 선비들은 그걸 보고 이 말 저 말 했잖아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뭐라 그래요. 우리 판상 차원합시다 해가지고 또 거기서 꺼내가지고 차원해가지고 또 글을 짓고 하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취하다 보니까 또 하고는 이게 장자가 그 말이고 화축은 그 화축은 이거 두루마리 그림을 보면서 재간, 삼간 또 말하고 감상하더라 이런 얘기요. 이게 지금 누구를 처음 만난 오화천을 처음 아니요. 김담녀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김담녀, 김소산, 오화천은 경어의 친한 벗들을 끝까지 가요 이 사람네. 그래가지고 선비 셋이 모였으니까 경어의 흥취가 말할 수 없죠. 좋지요. 모처럼만에 뜨끈뜨끈한 방에서 아주 그냥 가슴을 타고 내려가는 춘주를 마셨겠죠. 김담의 치모르 가족들과도 인연이 있어요. 왜냐면 갑산읍성의 작은 집 마을에서 여기서 학자는 인포의 매처 학자라는 것에 유래된 것으로 인포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후세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고 사슴을 집안 심부름꾼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록가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걸로서 그럴듯한 평가라고 할 것이고 영리한 사슴의 등에는 매화 모양의 반점이 있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이런 얘기가 그 사슴을 이제 그 매화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거기가 그 사슴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반점에 매화 그림이 있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영리하다는 말인가 봐요, 그게. 그래서 일제 말이라 시절도 수상하고 몸도 들끓고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경어의 한탄이고 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너그러울 수가 없다니. 왜? 이 너그러울 수 없다는 너그러울 관자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심을 못 한다는 거죠. 다 이거 두렵고 무섭고 못 믿고. 그래가지고 강봉언니를 만났어도 써있잖아요. 강봉언니 같은 사람이 푸른 삿갓 쓰고 낚시질하는 그대가 부럽지만 나는 그대한테 안 믿어. 마음 안 열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전봉준이가 누구 때문에 죽었죠? 그놈 김경천이라는 때문에 죽어가지고 아무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경호선사가 너그럽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 안심을 못해. 그래서 마음을 닫아놓고 있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연히 좋아하는 벗들과 함께 모였는데도 그거를 너그럽다 어렵다고 쓴 걸 보니까 그래서 경호선사는 맑게 노는 자리라고 맑은 자리라고까지 하고 있죠. 지금 청석. 그래서 내가 만나니까 온종일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더라. 그래서 그런데 방 안에서 바라다보는 창문 청떠러는 무산에 보이는데 거기는 눈 쌓인 여기에서 건너다 보이고 눈 쌓인 외로운 갑산읍성 마을에서 경어는 낡은 의거를 벗어서 횟대에 건다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 건너다 보인다는 그 말에 전봉준 장관을 몰랐기 때문에 그 경찰들이 올 거라는 그거를 여기다 언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창문을 반쯤 열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에 언급하고 있는 매처는 김탁이 아내고 그 뒤에 경호선사를 정성껏 모셔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경호선사가 아까 어디가 산다 그랬죠? 천장안 부근이나 수덕사 보한다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그게 그 6.25 때 1.45태 때 내려와가지고 그 재수 씨가 6.25 때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수덕사 근처 왔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어디? 홍성이랍니다. 지금도 살아 있대요. 이 그 김탁의 증손자가. 근데 김홍국이라는 분인데 그 김홍국이라는 분이 뭐 10년 전에 죽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김당녀 그대의 학자와 매처를 은근히 부럽다고 말하는 경어의 심정은 대접을 받는 감사함도 담례도 보이고 있지만 경어 자신의 떨어진 옷, 걸치고 있는 그 옷이 초라한 모습이 햇볕보다 걸어놓으니까 더 쭈글쭈글해. 그래서 교망지심도 겸하고 있지만 교망지심이 아니고 진짜 같아.
여기서 학자는 남의 아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고, 매처는 남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죠. 그리고 취장 하축은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두루마기를 말하고, 유생들이 학자의 품격을 말해주는 게 취장 하축이에요. 그래서 해는 저물어 가고 술자리는 늦었고, 취해서 술잔을 앞에 두고 화축만 들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또 시부렁대고 또 시부렁대고, 술 마신 사람들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죠. 그래서 안방에 격져 있는 안방의 풍경이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 갑산읍성 경어선사가 있는 곳은 갑산부를 설치하면서 축성한 산이고, 여기 높이가 뭐 3m고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이것은 1905년 강계군 종남면 성장동 장두릅에서 경어가 벌인 삭싸움을 말리려고 끼어든 김탁을 만나서 천장을 떠나온 지 1년 4개월 만에, 무려 1년 4개월 만에 떠돌이 유랑 생활을 마치고 안착하게 된 곳이 이것이 박난주가 된 유래가 되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조선 말기에 조선 말기 일본의 침탈 속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이때를 당해서 시절도 수상하고 몸도 늙었다 라고 하고 있지만, 경어선사는 그나마라도 아주 즐거워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경어선사는, 여기 잘못 썼네, 1094년이 아니라 1904년이죠. 1904년 천장엄을 떠나온 이래로 이제 드디어 고단한 나래를 여기서 접어요. 김탁에서 멈춰요. 그런데 여기는 써있다, 이거는 내가 써놓은 거구만. 머무는 창가 너머에 무산에 다 보이는 것은 도망간 틈을 엿보다가 그 망보기를 딱 두고 있는 명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어선사는 이제서 안심을 하고 사람들이 벗어나는데도 안 벗고 있다가 그 허름한 의관을 횟대에 걸었더라, 이런 얘기죠. 슬픈 이야기죠. 이처럼 김탁은 경어선사와 풍력의 삶이 함께 지하는 지중한 인연으로 경어선사는 김탁에게 많은 정신적 영향을 끼쳤죠. 그러한 근거는 이때 경어는 김탁의 짐을 드나들을 때 많은 숨은 애국지사들에게 그동안에 26명 정신적 지주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무려 26명의 선비들과 시를 주가 대단해요.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죠. 26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경어선사밖에 없을 거야, 그죠? 김탁은 1919년 김일 3.1운동 만세 때에 중국으로 망명해가지고 4월에 상하이 임시정부 요인을 했죠. 그리고 경어선사의 유지를 받들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게 됐고, 그 부인 박씨가 경어선사의 예언대로 1945년 8.15 해방이 되면서 일사후퇴가 있죠. 그때 피난민을 따라서 밀려왔고, 와서 보니 그곳이 어디더라, 경어선사의 예언대로 천장안 금초 홍성이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이미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어선사는 이 풍수지리에만 능한 것도 아니고 주역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한 일가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다음에 1912년 4월 25일 경어의 임종 역시 김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났고, 만공이 준 담뱃대와 임종계를 맡기고 경어는 영원한 니르바나에 들었죠. 이후 김탁은 경어의 장례식에 유교식으로 후하게 치러지고 제사도 동네에서 크게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경어를 존경하는 김탁의 숨은 노력이 아주 지대하였을 것으로 보이죠. 왜냐, 그나마 또 김탁이 희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유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탁을 존경하고 김탁의 말을 듣고 경어선사를 이렇게 잘 모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죠. 그래서 김탁의 후손이 와가지고 김홍국이라고, 그래서 이 수덕사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됐대죠. 김탁은 그동안 경어가 북녘에서 지내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은 물론이고, 나는 지금이라도 그 김홍국이의 후손을 찾아가지고 답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답례를 해야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경어의 유품과 다수의 경어 자작시를 번화가놓고 얼마나 많은 역할을 이 김탁이가 해냈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이 삼수갑산에 있는 145수의 시를 김탁이 갖고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넘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거 몰라요. 진짜 경어선사는 쓰레기로 묻혀가지고 진짜로 갑으로도 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어가 열반한 후 1년 3개월이 지난 1914년 7월 25일에 도착한 만공 일행에게 고스란히 넘겨줬어요. 이래서 오늘의 경어집이 탄생되고 경어를 세상에 드러내게 한 사람이 누구더라? 김탁이더라, 이런 얘기죠. 대단하신 분이죠. 경어선사가 열반후에 제수씨 김탁의 부인은 장손 김홍국이를, 이 김홍국이를 만약에 그 홍성에서 찾잖아요. 그럼 이분 반드시 나와요.
그런데도 안 하니까 자손들과 함께 올람해가지고 6.25 사변이 일어나던 해 전해에 충남 보령 땅에서 체유를 마쳐서 그곳에 묻혔다고 합니다. 작년에 김탁의 후손으로 장송 김원국을 비롯한 일가를 내가 추적했는데 제가 이거 추적은 했어요. 해보니까 얼마 전 10년 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후에 추적이 불가해서 경허선사의 생생한 북녘의 기행은 들을 수가 없었대. 근데 그때 당시로 저기가 뭐지 그거 어디야 여기 석천호수 옆에 있는 뭐죠 그 절 이름이 석천호수 옆에 있는 절 뭐야 그 절 이름이 거기에 있는 그분이 그 얘기를 들었대요. 이 김원국이를 만나서. 그래서 삼가 삼수갑산에서 경허선사의 고차한 삶을 물심양면으로 돌봐주었던 김탁과 그의 후손들에게 후학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1912년 뭐냐 이쪽으로 가나? 여기다. 요거 마지막.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 이건 다 못해. 자, 여기서 끝낼게요. 이 뒤에는 이제 경허선사가 열반하신 것까지는 끝냈고요. 이 116부터는 이 남쪽에서 이제 경허선사 진본 사진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여기서 끊는 게 나을 것 같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요거 8, 9, 10, 11, 12, 13 요거 1시간 2시간 정도 더 한 다음에 끝내고 그 다음에 경허선사 바로 알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끊지 마시고 여기 3기호 사홍선 누르지 마시고 오케이. 자 이거는 다음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다음은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거기 더 올라와. 산해가 바꿔놨어요. 여기로 쭉 마지막 거 올라와. 여기 옆에 아니 다시 바꿔놨더니 헷갈리는구나. 요거 바꿔놨어요. 이거 누르시면 돼. 여기 산해가 몸은 비록 의자리 거기가 아니고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 이거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웁게 한 마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을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